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일환이죠. 저는 아주 민주당이 요새 조급증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면 아무래도 국민들 마음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두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선고 이전에 이 탄핵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뭐 예컨대 정청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사형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뭐 진짜 장갑차, 뭐 물대포 이런 걸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건 아주 끔찍한 발언들이에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내란 선동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개헌의 필요성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87년 헌법 체계는 이제는 좀 종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의회가 합의민주주의라는 원칙과 그 정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태에서 의회가 운영될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수 의석을 점거한 다수당의 폭거가 있을 때 의회가 얼마나 막강한지 결국 한쪽의 의견대로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지금 22대 국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의회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왕적 의회 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대 국회 때요. 우리 범여권, 지금의 여권이 180석 가까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석의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게 법사위원장 다 드렸고요. 그러한 일종의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석 달가량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의회를 망가뜨렸는데 저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잘한 것이다. 합의 정신이라는 것이 의회 정신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결국 의회라는 곳이 여야의 갈등을 녹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융합시키고 하는 곳인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한다면 제왕적 의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천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장관들 인준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장관은 상원에서 인준하게 돼 있는데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이라서 무난히 인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두 이 상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오픈 프라이머리, 중앙당에서 공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의해서 공천받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결국 일종의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적 독립기관이라는 것이 미국은 그나마 훨씬 더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제도가 그렇다 보니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은 이미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표값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18대 국회부터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데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소수가 그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공천은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저는 그 비례대표 제도도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상당히 소위 누구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서 이 지금 우리 당도 찌그럭찌그럭 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에 따르면 우리가 사실 득표율 전체는 3%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의석수는 지금 108석 대 지금 사실상 180석이 넘는 민주당을
해서 뭐 72석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값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사표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한 지역구에서 2명 내지 3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로써 사표가 상당히 방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의 이거는 분명히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33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가급적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송달받는 것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한 달 반이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뭐 지금부터라도 좀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일극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우려를 표시하시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또 밝혀지지 않은 의회의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생각하시게 된 것 같다고 보고요. 결국 의회 권력도 이렇게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져서 대통령까지 만약에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빠르게 민주당이 원하는 국가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 민주당이 원하는 국가가 국민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표징이 바로 최근에 카톡 검열, 카톡 계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주장한 것이 이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결국은 지금은 대통령의 일종의 방어권, 반론권을 뺏어가는 정도라면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경고했었는데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란에 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공공연하게 무슨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카톡방에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 고발하겠다. 이거는 사실 전체주의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우려를 시작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카톡 계엄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헌법상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한쪽에 있고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한미일하고 친하고 한미일 협력을 만든 가치외교를 폄훼하면서 북중영하고 안 친했다. 한마디로 북한하고 친하지 않았다는 걸 탄핵 소추안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특검법에 내란 외환해제 해갖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이 외환해제를 한마디로 외국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침탈하려고 했다. 이런 외환해제까지 넣어서 묻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윤석열 북풍, 그러니까 대북 정책까지도 지금 일종의 윤석열 북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들의 이 시도를 보면서 결국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한쪽은 전체주의, 한쪽은 북한하고 친하자고 하니 결국 친북 정권을 표방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정 안정은 안중에 없고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들이 정권 잡는 거에만 관심 있구나를 보여준 것이 한덕수 대행 탄핵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한덕수 대행의 체제로 상당히 국정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대외 신인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소위 본인들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한덕수 대행 탄핵이 그들의 그 줄 탄핵, 한마디로 탄핵 남발에 대한 아주 민낯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은 의결정족수를
가지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총리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대통령 대행으로서 한 일, 일종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사유로도 탄핵을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써 있었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장이 그걸 마음대로 탄핵을 해버렸어요. 총리 기준으로, 150석을 기준으로.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요, 헌법재판소가 아주 거기에 또 같이 편향적으로 주석서는 그 당시 연구위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가처분, 일종의 이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사유에 대한 심판을 안 하더라도 200석, 150석이 맞느냐가 논란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직무 정지된 것은 좀 풀어주는 가처분해달라는데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는 가장 헌법적 가치를 따른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걸 보여줬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뭐 야당 추천목도 있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가장 뉴트럴한 법관들 출신들을 임명하려고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아주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 가장 정치적인 재판기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다 인권법 연구에 출신이 되고 말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향성을 이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탄핵이 되니까 이제 곧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서둘렀고, 아주 중요한 계기마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200석, 150석, 한덕수 총리 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는 8인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9인 체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9인 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걸 헌법재판소가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앞뒤가 다른 아주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우려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이 10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도 이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민주당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장은 직무대행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일 수 없게 만들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 직은 아예 하나도 안 해주니까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아예 뭐 꿈도 못 꾸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가 없는 직은 세워놓으면 탄핵시키고, 방통위원장은 3번이나 예고하거나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해도 너무했다 생각이 듭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또 다수의 폭정이 지금 일반화된 정치는 보수 정치의 위기다. 그래서 단순히 보수 정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전체주의 국가의 전조를 알려주고 있고요. 아실 겁니다. 나치의 등장은 선거에 의해서 되었고, 가장 훌륭한 헌법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헌법 체제하에서 나치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굉장히 위중한 시기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그동안 용감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애국심에 똘똘 뭉쳐있는 것 같이도 보이지 않았고, 보수가 그동안 분열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외부 수혈을 급급했고, 그것으로 정권을 연장하거나 정권을 획득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 정당으로서의 보수 정당의 한계를 많이 노정했다. 그것은 사람을 공급받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치 집단이라기보다는 친목 집단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수 가치로 무장된 인물 중심의 이런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그 가치를 국민들께 열심히 설명해서 보수 가치가 왜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수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런 가치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우리 정당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늘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을 배격한다면서 가장 파퓰리즘적으로 사람을 공급해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벌써 5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었던 일도 참 많이 있었는데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취임식에 가고 취임식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번에 가서 제가 할 일은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잘 알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 또 자유민주주의의 진작을 위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저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하에 판문점 선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미국에 그 당시에 단독으로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국가안보보좌관 볼튼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절대로 종전선언을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왔고 그것이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무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중한 시기라서 이번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지금 저희 보수 정당의 뜻을 꼭 전달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